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나온 유튜브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분들께서 왜 이렇게 영상이 요즘에 안 올라오고 있냐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물어봐 주셨는데요. 촬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제가 코로나에 걸려버려서 예. 가짜인 줄 알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300명을 돌파했어요. 딱 1000명만 가자고요. 네네. 1000명만 되면 그냥 이 지구를 들고 다닐 수 있는 힘이, 괴력이 생기지 않을까. 자, 그래서 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투자를 이제 이미 시작하고 나서 여러 채를 보유하신 분 말고 이제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똘똘한 한 채를 전략적으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서 한 채를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항상 강조하시는 자본금을 적게 들이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다주택자의 포지셔닝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맞을까,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자냐, 네. 다주택자냐 고민하고 그 문제의 그 산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넘겨드릴게요. 그 문제를 박살내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 한번 하시고요. 네네. 제가 어떻게 박살을 내는지 한번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저 또한 이 부동산 읽어보지 못했던 문제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난 한 7년 동안 다 부딪히고 100%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신, 부동산의 해결사라고도 그렇게 또 불리기도 합니다. 저 또한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누가 알려주는 분도 없었고, 그쵸. 네, 불안하고. 집 한 채를 샀는데 덜컥 이거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거를 어떻게 늘려가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감당하고 있을까? 주택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내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고 이걸 그죠. 어떻게 이걸 떨어지면 어떡해. 예, 잠이 오진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두려움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다주택자 전략이 아닌 1주택자로 그렇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택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죠. 내 집 마련은 꼭 필수니까. 그래서 한 채까지는 어렵지 많은 않게. 분들이 네.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또 실행을 하시면서, 그래서 1주택자가 거의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한번 제가 그 기준점을 확실하게 한번 명확하게 그 세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처해 있는 상황도 다 다르고 또 각자가 그 부동산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작은 그릇을 갖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큰 그릇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마인드 세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드머니나 어떤 본인의 자금 조달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첫 번째 자금 조달도 있겠지만 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인드셋입니다. 네, 마인드. 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 그릇의 크기는 다 다른데 그거는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는 크고 작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큰 그릇으로 더더욱 조금씩 한 단계씩 그 위로 성장을 시키느냐가 더 포인트가 되고, 성장을 시키고 그릇을 크게 만들수록 더 많은 부동산 그 크기를 더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금 조달 상황 이런 것들과 별개로 예. 마인드 세팅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많은 부동산 부자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이 뭔가 하기 전에 마인드셋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갖고 있는 그 자본력, 네. 이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 마인드, 그리고 자본주의, 이 돈,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안목,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1주택자가 정답이야, 다주택자가 정답이야, 이렇게 강요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 성장이 안 된 사람한테 야 무조건 다주택자가 정답이니까 여러 채 사,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한테는 1주택자가 정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냐 다주택자가 되느냐, 네. 이거는 스스로 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떤 그런 기준들에 네.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네. 거죠? 예. 부와 성공의 법칙에는 모든 게 기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준. 일반 분들은 모를 뿐입니다. 아직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기준화를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전달해주지 않거나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그 기준점을 모르기 때문에 선택장애, 결정장애 맞아요. 이렇게 스스로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세 가지 기준점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계속 작동하는 이 시스템, 자본주의 원리 네네.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산의 총액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산의 총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인플레이션 자산의 우상향 법칙 때문에 자산이 상승하는 그 파이가 어떻게 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겠죠? 작은 눈을 돌려봤자 눈덩이가 커지는 속도는 작다는 거죠. 큰 바퀴를 달고 있어야 굴러가는 속도가 빠르고 더 멀리 가는 것처럼 이 자산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산의 총액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 많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똘똘한 한 채로 계속 갈아타기 하는 거죠. 상급지로. 아니면 더 큰 평수, 더 자산이 큰 아파트로. 그러니까 절대 가격이 더 큰 네, 부동산으로의 계속해서 이동. 1주택자 뭐 비과세 갈아타기, 예,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 방법을 계속해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빌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 한 20년 정도 계속 열심히 갈아타기 하다 보면 결국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주택으로 그렇게 입성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 갈아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이 규제 상황이 많은 그죠, 때에는. 그래서 자산의 총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포지션을 갖는 거죠. 네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부자들을 한번 만나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보니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부동산 자산이요. 네. 개수가 많고 자산의 총액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자 중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 부자는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간단하네요. 부자들이 어떠냐. 네. 라온님이 부동산이 몇 개냐. 부자들을 따라가면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딱 보니까 아파트, 빌딩, 땅, 뭐 상가, 통건물, 그렇죠. 또 아파트가 뭐 또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국회의원들 중에 169채를 가진 국회의원이 또 일부 당에 또 계시더라고요. 예. 부자가 맞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시죠. 예. 그래서 그게 부자라는 겁니다. 부자의 공통점은 공통점. 부동산 자산의 총액이 많고 네네. 또한 부동산의 개수가 많다. 이게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인 부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그 저자도 약 현재 시점에 4,600채라는 잠깐만요. 4,600억도 아니고 4,600채라고요? 우리가 또 4,600채는 아니지만 여러 채를 갖고 가는 것이 부동산 부자, 경제적인 자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부자들이 100%에 가깝게 그렇게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그 특징을 무시하고 나는 부자가 될 건데 나만의 기준으로. 나만의 기준을 잡아서 주택 한 채만 갖고 가겠다? 그럼 부자와 그 성공의 길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달성이 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30년, 40년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게 되면 그 기간도 5년 전후가 됩니다. 5년 전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와 성공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요? 1주택자 네. 아니면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들 네네. 한번 그들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부자들은 모두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을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그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현금 2억을 갖고 있는 A라는 분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1주택자, B는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똑같은 자본을 가지고 한 분은 이제 한 채를 사신 거죠. 여러 채를 사는 분보다는 더 비싼 부동산을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 현금 2억을 A라는 사람은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데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그 현금 2억을 가지고 2억 중에서 1억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똘똘한 한 채를, 그럼 나머지 1억 가지고 2,500씩 해서 공시가 1억 이하 4채를 사서 총 5채를 만들었습니다. 전세 끼고 매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2,500 아파트 투자 가능합니다. 그건 충분히 많이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5채를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동산 투자는 시간 투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렇죠.
시간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그 나무가 돼서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4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돌려볼게요. 예, 예. 아, 투자를 했다. 네. A는 한 채를 했고 B는 1억짜리 한 채와 2,500짜리 전세 끼고 매매해서 5채를 보유했어요. 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네. 변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아파트 한 채에서 평범하게 4억 정도 올랐을 때 네. 가정하고요. 아, 여기서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A라는 투자자가 2억을 투자한 것은 실거주인가요? 아니면 이제 전세 끼고 매매에. 보통 이제 주택 한 개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전세 끼고 사는 것보다 실거주를 하든 뭐 전세를 끼고 사든 부동산 가액이 2억 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 예, 2억 원의 투자금으로 실거주를 했든 예, 예. 아니면 전세 끼고 매매를 했든 투자금 대비해서 4억이 올랐다고 가정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네. 1억 가지고 산 아파트에서 2억이 올랐어요. 네네. 그 다음에 2,500 갭으로 산 아파트 공시가 1억 이하짜리 4채가 각 한 채당 네. 1억 5천씩 올랐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이유는 예. 전세 끼고 매매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왜냐면 2억을 가지고 샀는데 4억이 올랐다면서 왜 2,500을 가지고 상승분은 10분의 1이 아니라 예, 예. 거의 뭐 30-40%의 수준의 수익이 발생했느냐라고 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가요, 절대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 수익이 비례적으로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들어간 아파트에서 더 수익률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변동성이 더 많고 정확하게 구체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통 공시가 1억 이하짜리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매수를 했을 때 보통 4년이 지나면요. 뭐 한 3억, 4억, 5억도 올라간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1억 때문에 5천 정도 올라갔다는 그 가정은 너무나 가능한 예, 네. 그냥 되게 이제 평범한 수익률인 평범한 거죠. 네. 그런 수익률을 계산을 한 겁니다. 무조건 내가 똘똘한 채로 큰 금액 2억, 5억씩 막 들어서 매수해서 4억이 오르고 그게 뭐 수익성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했을 때 A라는 사람은 2억의 투자금을 가지고 지금 4억이 4억이라는 올랐죠. 시세 차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네. 이걸 실현했다 안 했다는 그거는- 건 외로치고요. 네. 네. 4억이 올랐고 B라는 B는 사람은요. 1억 아파트에서 비례해서 한 2억이 2억 정도 올랐고요. 올랐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2,500짜리 아파트에서 1억 1억 5천씩 총 6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6억 더하기 2억은 총 8억. 8억이죠. 어... 네, B라는 사람은 4년 뒤에 8억이란 매매가 상승분을 얻게 되었고요. A라는 사람은 한 채에서 약 4억 원 그 수익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벌써 차이가 나네요. 네. 2배가 나네요. 딱 매매가도 2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긴 5채다 보니까 그 4년 동안 또한 전세 상승분 그 그쵸. 중간중간에 1년에 한 번씩 네. 혹은 네. 2번씩 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또한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됩니다.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죠. 굳이 매도를 하지 않아도 이 아파트 5채에서 전세금이 그 상승분 또 중간에 시세에 철거하게 맞게 되면 다시 재계약도 할 수 있는 또 거고요. 네. 많은 상승분을 또 전세금을 또 회수를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냥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죠. 근데 A라는 사람은 기회가 없죠. 기회가 없어서 내가 살고 있는 것 뿐이니까. 아.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정말 그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살거든요. B라는 사람은요. 그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몇 천만 원 A 몇 천만 원, B 아파트 몇 천만 원, C 아파트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수익을 합쳐서 그때 또 개수를 늘려나갈 수 있는. 개수를 늘리거나 종부세가 부담이 되면요 상가 투자, 다른 또 투자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요 내 초기 투자금 2억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내 돈 없이 그렇죠. 인상분을. 인상분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통해서 더 자산을 극대화시키고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시세가 올라간 것에 대비한 보증금, 전세금의 인상분들을 꾸준하게 여러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차별로 계속해서 회수하는 그 흐름, 현금 흐름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또 얻게 되는 부동산의 그런 경험들. 그렇죠. 계약서도 쓰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실제로 겪어보고 자연적으로 투자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 마인드 세팅을 강조하신 이유가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돼버리네요.
아까 첫 번째 그 부동산을 담을 수 있는 부의 그릇이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커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큰 부동산을 스스로 선택하고 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의 상황, 네. 그게 다른 말로 현금 흐름이거든요. 부동산 부자들 또한 각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또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돈은 수익적인 측면이 있고 돈이 들어왔으면 또 지출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 지출한 나머지 금액을 또 저축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출을 일으켜서 생기는 돈도 있고요. 네네. 아, 직접적인 소득이 아니더라도. 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계,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불려나가는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요, 수익, 지출, 투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투자, 돈을 불려나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오면, 수익이 들어오면 저축하고 소비하는 지출에서 끝납니다. 아, 두 가지 개념만 가지고 생활을 예. 이어나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을 가처분 소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100만 원 나오면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1년이 되면 1200만 원이고 10년이 되면 1억 2천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아끼고 소비하지 않고 모은 건데 이걸로 내가 어느 세월에 투자를 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소득과 소비, 저축에서 끝나버리는 것 같거든요. 이 투자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맞습니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가장 언론에 많이 기사화됐던 게 벼락거지. 잘못한 게 없어요. 예, 잘못한 게 네. 없는데 벼락거지가 된 경우. 그래서 그게 기사가 돼서 정말 상대적 박탈감. 하나의 계층을 네. 만들어버렸죠. 양산해버렸습니다. 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저축만 해서 자산이 극대화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하고 저축하는 것은요, 소비 지출 나가죠, 돈이. 저축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죠. 네, 소득이 고정되어 있기 예,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화폐 가치가 계속 다운이 되죠. 그렇죠. 저축하면 저축할수록요, 이 돈을 활용을 못하면 자꾸 물이 고인되는 썩는 것처럼 이 돈의 가치도 썩어서 자꾸 하락이 되는 겁니다. 아, 저축되는 거 뭔가 이렇게 커지는 것 같지만 이 속도가 너무 더뎌서 결국에 썩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소비하고 저축에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돈이 나한테 빠르게 순환되지가 않아요. 지출만 된다는 거죠. 소비. 감가상각이 되는 거에만 돈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고 감가상각되는 명품백을 지르고요. 명품백은 좀 이렇게 재테크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논외로 하고 예. 일반적인 뭐 쇼핑, 뭐 예, 뭐 패션에 이렇게 대한 소비. 패션, 예. 그렇죠. 뭐 여기저기 막 그냥 돈이 종잣돈이 모이면요, 막 소비에다가 그냥 감가상각되는 거에다가 막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지출을 막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 욕구를. 예, 그 부자들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욕구를 방향을 틀어서 그거를 자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돈을 불려주는 그쪽 투자에다가, 투자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부동산에다가 그거를 넣어줘야만 그 부동산이 자산이 올라가면서 또한 전세금, 월세, 상승분 때문에 그걸 다시 수입이라는 그런 단계로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계속 돈이 계속해서 순환되네요. 이게 현금 흐름인 거죠. 이게 아. 돈이 돌죠. 내가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돈이 거기서 묶여서 가치가 하락되거나 감가상각돼서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산이 더 상승되고 월세, 전세가 상승돼서 그걸 나한테 다시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금 흐름이 계속 돌아가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하신 총액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재투자도 계속 일어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라온님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부자가 되거나 그렇게 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말로 이걸 고민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투자를 생각만 하고 계신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자산의 총액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동산을 가져가야 자금이 순환이 되고 상승분에 대한 기회도 더 많은 건 이해를 했는데 정말로 어떤 부동산을 사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떨어지는 부동산은 없는 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라는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런 이력이 데이터를 찾아보면 한시적이지만
존재하긴 했었거든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동산을 막 아무거나 산다고 하더라도 네. 자산이 막 이렇게 5년 지나서 무조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기획부동산 이런 아무거나 뭐 남들이 막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는 그런 묻지마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길가에 플래카드 걸려 있잖아요. 아, 예, 예. 뭐 아파트보다 싼 아파트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좋은 위해서? 부동산, 좋은 아파트, 좋은 상가, 좋은 꼬마 빌딩, 좋은 땅 이런 부동산들을 사기 위해서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부동산 관련 책을 꾸준하게 읽어 나가세요. 안목을 키워 나가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물론 마인드 세팅도 당연히 뒤따르게 네. 되더라고요. 2주에 꼭 한 권씩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뭐 라온님 책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매일 라온 유튜브를 영상 시청하시면서 저랑 소통해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그 안목과 그런 시야가 넓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분명히 지난 방송 통해서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댓글도 그렇습니다. 많이 달렸어요, 맞아요. 실제로.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골라주신 부동산을 제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시는 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보시고 네. 실제로 행동화 하신 분들도 몇 명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예, 시간이 지나면 또 성과가 네. 증명이 되겠죠. 너무 좋은 아파트를 이렇게 사셔가지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든 뭐 강남이든 뭐 서울이든 강서든 뭐 마포구든 용산이든 심지어 어디든 아파트를 문의하셔도 분석을 해드리니까. 다 분석해서 이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상황에 맞춰서 괜찮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맞는 아파트를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투자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오늘 이제 그러면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라는 포지셔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뭐 사실상 듣고 보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에 가까워져 보고 싶으면 다주택자를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건가요?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갈아타게 하면서 상급지 또한 자산의 총액을 늘려가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본인이 결정하시라는 거죠? 네. 자기한테 그게 맞으면 네네. 그쪽 길로 가셔도 너무나 좋은 선택입니다. 아. 그러면 경제적 자유보다는 경제적인 여유 단계로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의 감사합니다. 네. 경제적 자유까지는 불가능하죠. 한 채 가지고는. 좀 하지만 어렵지만 여유와 안정은 야, 충분히 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다 결정하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서?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봤던 영상 또 보시고요. 봤던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또 주변 지인들, 친구, 가족 홍보해주세요.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강의를, 팁을 네. 전수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